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결정한 행복. 지은이는 하버드대 교수 아서 C. 브룩스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2007년 9월 어느 저녁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 만석을 이룬 강당의 연단에서 한 교수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교수의 이름은 랜디 포시. 대학에서 제자들과 동료들로부터 두루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날 포시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한 까닭은 그가 췌장암 말기였으며 여명이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포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온통 삶에 대한 긍정으로 가득했다. 친구들, 동료들, 아내와 어린 새 아이와 함께 사랑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축복받은 삶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건 정확히 어떤 뜻일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즐거움이나 활기나 그와 유사한 어떤 기분을 느끼거나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다. 둘째,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만 모종의 장애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 생각은 구체적인 두 개의 믿음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2. 하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두 믿음 모두 잘 들여다보면 착각이다. 일단 당신은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막고 있는 건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도 아니고 당신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비결이 정말로 존재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 그 비결을 알아냈을 것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아프리카에 등장한 이래 인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가 30만 년이 지나도록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인류는 불을 피우고 바퀴를 발명하고 달 착륙선을 건설하고 틱톡 동영상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별의별 재주를 발휘하면서도 정말로 원하는 행복을 거머쥐는 기술과 과학에는 통달할 수 없었다. 행복이란 최종 목적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서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상에 절대적인 행복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는 있다. 개인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 행복해지지 못했다는 믿음을 버려도 된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심지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 덕분에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서다. 사람들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불행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어서다. 행복과 불행을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 에피쿠로스가 이끄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행복한 삶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바로 정신적으로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인 아타락시아와 육체적 고통의 부재인 아포니아이다. 한마디로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건 피하라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로부터 약 300년 뒤에 등장한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학파에 속하는 저명한 철학자였다. 그는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에 행복의 원천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행복으로 가는 열쇠가
고통과 공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을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중 한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분 좋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행복의 3대의 영양소는 즐거움, 만족, 목적의식이다. 즐거움은 쾌락과 동의어로 여겨지지만 사실 둘은 엄연히 구별된다. 쾌락은 동물적이지만 즐거움은 오롯이 인간적이다. 즐거움을 느끼려면 쾌락을 느끼려는 충동에 중요한 두 가지를 더해야 한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교감과 의식이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쾌락을 느낀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 경우 우리는 뇌의 의식적인 부분을 활용해 즐거움을 느낀다. 지금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쾌락을 느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쾌락을 즐거움으로 끌어올려라. 행복의 두 번째 영양소는 만족이다. 만족은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 느끼는 흥분감이다. 만족은 노력과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다. 행복의 세 번째 영양소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목적의식이다.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게 된다.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감각을 가질 때 우리는 희망차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굽이치는 인생을 대면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적었다. 인간은 자신의 숙명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괴로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의 한층 깊은 의미를 더할 충분한 기회를 얻는다. 요점은 이것이다. 불행한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없다. 만에 하나 우리가 불행을 모조리 없앨 수 있더라도 불행을 인생에서 삭제하는 건 큰 실수다. 최고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은 불행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불행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거기서 비롯하는 감정들을 잘 관리하는 데에 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주의와 행동이 필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당신의 뇌에 보내는 신호일 뿐이다.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당신의 뇌는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하니 다시 한번 더 말하겠다. 감정은 신호일 뿐이다.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정한다. 감정은 당신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어깨를 살짝 두드리거나 옆구리를 쿡 찌르는 손짓에 불과하다.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이 선택한 대로 감정에 반응할 수 있다. 나쁜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감정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프랭클의 말을 들어보자. 인간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할 자유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자기 결정을 강조한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상대에게 원한을 품는 건 자기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라 나쁜 사건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부정적 감정은 포식자와 같은 위협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긍정적 감정은 좋은 음식과 같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준다.
나쁜 기분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 행동하게 하는 당신의 수호자다.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정적 1차 감정 4가지는 슬픔, 분노, 혐오, 공포다. 하나같이 즐겁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하게 화가 났을 때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쏘아붙이고는 나중에 후회한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겁을 먹고 무작정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별일 아닌 걸 알고 민망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그 찰나에 터져나온 감정이 당신의 진정한 감정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진짜였을지언정 메타인지를 거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처한 조건들과 그에 대하는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다. 물리적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쉽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겪는 방식을 바꿔라. 알코올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술 몇 잔으로 하루의 불안을 스위치 끄듯 떨쳐낼 수 있다고들 말한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잠시나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유에서다. 메타인지는 훨씬 효과적이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당신 안에 어떤 감정들을 자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감정들이 당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해라. 종이에 글로 적어서 의식 안으로 완전히 끌어와라.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채 당신 삶에 일어나길 원하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선택하고 싶은 반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평정심을 갖고 대하면 모든 상황이 행복하다. 메타인지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은 바꿀 수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과거를 상세하게 기억하며 사는 이유가 미래를 미리 그려보고 예측하기 위해서임을 밝혀냈다.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할 때 들여다볼 수정구술 역할을 해준다. 오늘날 뇌과학에서는 기억이 단순한 불러내기보다는 재구성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과거를 떠올릴 때 뇌의 여러 부분은 뇌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서 기억을 조합해낸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했듯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경향이 있다.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 사건이 일어난 직후 두 심리학자는 대학생들에게 그 사건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상세히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30개월 뒤에 같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이때 93%의 학생들이 전과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놀라운 건 그들이 세부 사항을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자기 기억이 옳다고 자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억이 달라지는 것은 당신이 현재 당신의 서사와 일치하도록 과거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본디 편파적인 세부 사항을 조합한 것으로서 꺼내들어 먼지를 떨어낼 때마다 당신이 기억하는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운 상태일 경우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 특히 위협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것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해냈다. 반대로 행복한 상태인 사람이 불러내는 기억은 시야가 더 넓고 일반적이다.
둘 중 어떤 기억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감정을 바탕으로 다르게 재구성되었을 뿐이니까. 석가모니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감정을 관리하려면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야만 감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이 파괴적인 힘을 얻기 전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놔둘 수 있다. 우리에겐 생각보다 큰 힘이 있다. 그 힘을 이용하면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감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게 다가 아니다. 알고 보면 감정 그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민감도를 낮추는 방법 하나는 감정 수용체에 부정적 감정이 결합하지 못하게 다른 긍정적 느낌을 채워 넣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감사다. 감사는 상황에 반응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살면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에 가깝다. 만일 지금 당신이 감사할 대상이 별로 없다고 느낄지라도 충분히 감사를 실천할 수 있다. 아니, 실천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감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가 가장 훌륭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어버이라고 썼다. 현대 연구에서 그의 말이 옳았음이 밝혀졌다. 감사는 우리를 더 관대하고 더 참을성 있고 덜 물질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유머는 탁월한 감정적 카페인이다. 인생은 원래 슬픔과 비극과 절망으로 가득하다.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삶은 덜 힘들 수 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첫째, 엄숙함을 내려놓아라. 둘째, 남들을 웃기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면 보통은 특정한 신경학적 특질과 높은 지능을 타고나야 한다. 셋째, 긍정적인 유머를 선택해라.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갖가지 감정적 질병 가운데 제일 해로운 것을 꼽으라면 비관주의다. 비관주의에 빠져든 사람은 적극성이 줄어들고 애초에 문제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 제임스 스톡 데일이라는 이름의 미국 해군 중장은 베트남 전쟁 중에 북베트남 교도소에 7년 이상 수감되어 지내는 동안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경향을 발견했다.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있는 반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생존하지 못한 이들은 놀랍게도 가장 낙관적인 이들이었다. 스톡 데일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크리스마스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죠. 부활절이 오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그들은 상심해서 죽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덜 극적이긴 해도 비슷한 패턴을 목격했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낙관주의자들은 팬데믹이 길어지자 절망했고 심하게 괴로워했다. 반대로 팬데믹에 가장 잘 대처한 사람들은 외부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지니긴 했으나 바꿀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골몰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었다. 2020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애덤 웨이츠와 독일 쾰른 대학교의 비렐름 호프만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하나의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었다. 나 자신의 욕망에 집중할 때 더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 무언가 해줄 때 더 행복해지는가? 그들은 263명의 참가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1. 타인을 위한 도덕적 행동 집단. 오늘 타인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도덕적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2. 타인을 위한 도덕적 생각 집단. 오늘 타인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도덕적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3. 자신을 위한 행동 집단. 오늘 자신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긍정적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선물 사기, 마사지 받기, 영화 보기, 휴식 시간 갖기, 맛있는 식사 즐기기 등. 실험이 끝난 뒤 연구자들은 결과를 취합했다. 타인을 돌본 사람들은 인생에서 더 큰 목적의식과 통제감을 느꼈고 나머지 두 집단은 그러지 못했다. 분노와 사회적 고립감이 줄어든 집단은 타인을 돌본 사람들이 유일했다. 최종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욕구에 덜 집중해야만 더 행복해진다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자기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타인도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삶의 초점을 바깥으로 옮기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바깥 세상을 관찰하고 타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안정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로써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주인공인 머릿속에서 매일 방영되는 시트콤을 잠깐이나마 꺼보자. 인생의 초점을 조금만 바깥으로 옮겨야 할 이유를 알아보고 실천해보자. 그러면 큰 행복이라는 보상이 따를 것이다. 철학자들은 실제로 당신이 두 사람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보는 사람이자 보이는 사람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두 자아라는 개념을 깊이 탐구했다. 그는 사람이 생존하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주위 사물을 관찰해야 하지만 일관적인 자기 개념과 상을 가지기 위해 자신 역시 자신과 타인에게 관찰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바깥을 관찰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차에 치이거나 굶주리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관찰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도, 역사도, 지금 하는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갖지 못할 것이다. 관찰자인 자아는 보는 나다. 타인에게 관찰당하거나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자아는 보이는 나다. 우리는 하염없이 두 상태를 오가며 살아간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 안정감을 높이는 비법은 보는 나를 늘리고 보이는 나를 줄이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관찰하는 것보다 관찰당하는 데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해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거울이 보이면 꼭 들여다보아야 직성이 풀린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어떻게 언급되는지 쉼없이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에 관해 강박을 가진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다. 앞에서 언급했듯 바깥 세상에 집중할수록 행복감이 더 커지는 반면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기분은 불안정해진다. 그러니 자기 도취가 불안 및 우울증과 연관되는 건 이상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학습 실험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 세상의 많은 부분을 무시하게 된다.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개념은 현대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선불교에서는 순수하게 외부를 관찰하는 태도를 핵심으로 삼는다. 스즈키 선사는 1934년에 적었다. 인생은 예술이다. 완벽한 예술이 그러하듯 자신을 잊어야만 한다. 힌두교에서 참된 나인 아트마는 세상을 목도하지만 그 안에 휘말리지는 않는 내면의 의식 상태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저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보통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신에게 집중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도 보이는 나보다 보는 나에 힘이 실린다. 대상화된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틀림없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첫째, 자기 모습을 보는 일을 피해라. 거울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가장 정신이 건강한 사람조차 거울을 보면 자신을 대상화하게 된다. 소셜미디어에 알람을 꺼라. 자기 이름을 검색하는 건 금기다. 셀피를 찍지 마라. 둘째, 당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한 평가를 줄여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쓸모없고 불필요한 평가를 한다. 방금 들은 노래가 별로였다고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까닭이 있는가?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며 주위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자.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말하는 대신 순수하게 관찰하는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커피 맛이 끔찍하네 대신 커피가 맛있으다 라고 표현을 바꿔보자. 열띤 정치적 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참전하지 않아도 된다. 수많은 의견을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더 차분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세상에 경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경이감을 주로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는 이를 세상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광활한 존재 안에 있다는 느낌으로 정의한다. 경이감을 느끼는 경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일상의 경이감을 불어넣기 위해 최대한 자주 노을을 바라본다거나 천문학을 공부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면 괜찮다. 마지막 연습은 쉬는 날에 시도해보자. 온종일 정처 없이 헤매보는 것이다. 한 유명한 선문답에서 젊은 스님이 나이든 스님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순례 중이지. 나이든 스님이 답한다. 어디를 향해 순례하십니까? 젊은 스님이 묻는다. 나도 모른다네.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친절하다네. 나이든 스님이 답했다. 나이든 스님은 어떤 의도도 평가도 없이 단순히 자신이 가는 길을 관찰하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내밀한 경험은 목적지나 외적 보상을 예상하지 않고 자신의 여정을 가만히 관찰할 때 찾아온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타인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당신에게 이롭고 좋다.
후자는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남의 의견에 집착한다. 2000년 전 로마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관찰했다. 우리는 남들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견보다 남들의 의견에 더 신경을 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여정에서 자신에 관한 타인의 의견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 이렇게 적었다. 타인의 인정에 신경을 쓰면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13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재물, 권력, 쾌락, 위신을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우상으로 지목했다. 믿음직한 사회과학 연구 결과들을 들여다보면 행복을 떠받치는 네 기둥의 윤곽이 드러난다. 바로 가족, 우정, 일,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삶에 대해 초월적 관점과 태도를 지닌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얻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독심술을 그만둔다.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낸 세월이 길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한다. 대화 없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를 명확한 가족 정책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는 증거가 있다. 둘째, 당신의 삶을 살되 상대의 가치를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마라. 셋째, 가족을 감정적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지 마라. 가족 구성원들이 도움과 지혜를 무한정 퍼주길 기대하지 마라. 상대가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던지지 마라. 친구를 대하듯 가족을 대해보자. 우정은 더 행복한 삶을 떠받치는 2번째 기둥이다. 친구가 없는데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의 연구가 내놓은 명확한 결론이다. 당신의 우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평가하는 쉬운 척도는 친구의 수를 세는 것이다. 대강의 원칙은 배우자 외에 가까운 친구가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친구로 간주할 만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는 많아야 10명 정도라는 것이다. 정확한 숫자는 당신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에 달렸다. 대체로 외향인이 내향인보다 더 행복하다. 인간은 타고나길 사회적 동물이라서 타인과의 접촉에서 행복을 느끼고 외향인은 타인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만큼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외향인은 미래에 관해, 자기 꿈에 관해, 자기 인생의 목적에 관해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 과거부터 많은 심리학자가 증명했듯 사람은 타인에게 어떤 결심을 알리면 그 결심을 더 잘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자기 목표를 알려주는 외향인의 습관은 실제로 목표를 이루고 더 행복해질 가능성을 높인다. 중년에 느끼는 안정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가 진정으로 가까운 소수의 친구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진짜 친구를 10명이나 가질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선별해 수를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연인 이외의 진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다. 바쁜 삶 속에서 진짜 친구를 여러 명 사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2명이면 충분하다. 불교의 사성제 중 2번째인 집성제는 집착이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집착을 버리고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가장 심하게 집착하는 대상은 당신의 의견인지도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도 더 이전에 부처는 집착과 그것이 초래하는 지독한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인식과 관점에 집착하는 이들은 세상의 머리를 들이박으며 산다. 베트남의 불교 지도자 틱나타는 저서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적었다. 인간은 관점에 대한 집착에서 크게 고통받는다. 5세기 초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제자에게 3가지 인생 조언을 건넸다. 첫째는 겸허다. 둘째는 겸허다. 셋째도 겸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기존의 믿음을 바꾸는 겸허한 태도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준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토대인 3번째 기둥은 의미 있는 일이다. 수백 건의 연구에서 직업 만족도와 인생 만족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자기 일을 사랑하면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고전의 반열에 오른 1973년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에 관한 연구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와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아동들에게 마커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즐겁게 활동했다. 즉, 내적 보상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활동을 했다는 증표로 금색 인장과 리본으로 꾸며진 수료증, 즉 외적 보상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수료증을 받은 아이들이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여러 활동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경향은 자기 일에 관해 타인이 그 일을 하라고 무엇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 일을 하라고 돈을 주면 그 일은 힘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것이 바로 실험에서 보상을 도입하자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다. 모든 사람이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목표는 외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내적 보상을 우선시해야 한다. 졸업식 축사 연설에 그럴듯한 조언 하나가 단골로 등장한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평생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현실에서 본 적이 있는가? 이 조언에는 또 한 가지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데 보통 세간의 기준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보통 커리어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고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가족과 친구를 잃는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그들도 자기 조언대로 살지는 못한 것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찬송가로 지금까지 7,000번 이상 녹음되었다. 1772년경 존 뉴턴이라는 이름의 영국 남자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썼다. 당시 그는 47세였고 신앙에 귀의하기 전에는 영국 해군에서
강제 징집령을 받고 도망쳐서 노예무역으로 밥을 벌며 살았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의 삶은 방탕과 죄로 점철된 상태였다. 뉴턴이 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던 어느 밤 심한 폭풍우가 닥쳐서 많은 동료가 바다에 휩쓸렸고 뉴턴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뻔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는 훗날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느님의 손이 자신을 살렸다고 믿었다. 신의 사랑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나니 뉴턴의 행동과 믿음은 과거와 딴판으로 달라졌다. 결혼을 했고 성직자가 되었으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오늘날 뉴턴은 영국에서 노예제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중 하나로 꼽힌다. 초월적 진실에 대한 탐색은 삶을 환히 비추어서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준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이라는 개인에게만 구석구석 집중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자기 직업에, 가정에, 돈에, 소셜미디어 계정에, 점심 메뉴에, 온갖 수많은 것에 주의를 쏟는다. 물론 그중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편협한 주제에만 온통 관심을 쏟을 경우 인생은 따분해진다. 형이 상학적 길에 오르면 일상의 걱정거리와 매일의 관심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인생을 좀 더 정확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 자신에게 맞추었던 초점을 옮겨 우주의 장엄함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또한 타인에게 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된다. 무언가를 손에 꼭 쥔 채 잃지 않으려고 집착하기보다 자신이 세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불과함을 깨닫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초월로 향하는 길은 모험이다. 영적 탐험은 지금껏 경험한 것과 다른 새로운 흥분을 삶에 더해줄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을 해나가고 있는 영적 존재이며 우리 모두가 자연에서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러 사람과 수천 번 대화를 나누며 관찰한 건 생명이 우리에게 끝없이 말을 건다는 것,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실천은 내가 원하는 삶을 지어나가는 지름길이었다. 티벳의 한 승려가 미국의 불교 신자들을 부드럽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너무 많은 미국의 불교 신자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진정한 핵심이 진실을 추구하고 타인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선불교 승려들은 수수께끼 같은 선문답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선문답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것일 것이다. 한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답은 그것은 환상이다. 한 손으로 손뼉 치는 흉내를 내면 손뼉 치는 소리를 상상하지만 또 다른 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실제로 소리는 나지 않는다. 우리라는 개인은 타인과 연결되지 않으면 비어있는 상태다. 사랑을 누리려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그것이 보살이 명상하는 이유다.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신비로운 진실은 거의 모든 믿음과 종교 전통의 바탕에 깔려 있다. 신성한 교리를 섬기고 궁극적 진실을 추구하고 나보다 남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 노력하라. 그래야만
자신의 여정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일구어 나가도록 돕는 모든 실천법의 바탕은 바로 사랑이다. 행복을 떠받치는 모든 기둥은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말하라.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남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도 사랑받기를 허락하겠다. 새로운 일자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큰 일이든 운전 중에 앞에 다른 차를 끼워주는 것처럼 작은 일이든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라. 지금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무엇일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한 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겐 매일이 새날이며 다시 망치를 들고 일터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사랑을 바탕으로 지어졌다는 걸 다시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 당신의 여정에 행운이 따르기를 온 마음으로 빌고 있다. 당신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서로 힘을 주면서 우리는 원하는 삶을 쌓아 올리도록 서로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역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한 행복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행복의 4가지 기둥은 가족, 우정, 일,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뭔가 초월적인 진리를 향한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화목한 가족이 있어야 하고 우정을 나눌 친구도 있어야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성의 저수지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제가 3년째 공부하고 있는 메타 명상과 메타 마음 경영에서도 영성을 강조하지만 이때 영자는 영원 영자가 아니라 동그라미 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인간의 깊은 세계를 가리켜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불교의 동그라미와 무관하고 수학에서 미지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기호인 X나 Y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였던 말콤 X가 자신의 성을 X라고 바꾼 이유도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알 수 없기에 그것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미지수 X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영성이나 영적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때 사용하는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지만 그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인간의 깊은 내면적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 책의 저자는 종교 활동이나 마음챙김 등 명상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적 활동이 영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상태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돈과 건강과 기타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신에게 비는 행위가 기복신앙이죠. 오늘날 이러한 기복신앙에서 자유로운 종교가 과연 있을까요?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기복신앙이 대부분 종교활동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었지만 반대로 해를 끼친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종교의 잘못은 아니죠. 그것을 잘못 활용한 인간의 잘못입니다. 초월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병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혹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융성한 종교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기복 신앙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크게 왜곡된 상황이죠. 따라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서 종교의 효용과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지금과 같은 종교라면 마땅히 감소해야 하고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어떤 대형 종교라도 지금의 인류를 이끌어주기엔 너무 낡고 늙었습니다. 영성이나 영적 활동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거창한 표현이라면 훨씬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2년간 월든 호숫가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한 이유로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의도적이거나 진지한 삶에 반대되는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 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하는 것이 영성과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일은 누가 그냥 정답만 알려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직접 자기 몸과 자기 인생으로 겪어나가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삶,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에 대해 진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지함을 무거움과 혼동하고 진지함의 반대가 가벼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진지함은 무겁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사는 삶은 차분하고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행복이 주어집니다. 행복은 그림자와 같아서 잡으려고 쫓아가면 절대 잡을 수 없지만 그냥 놔두고 내 삶을 묵묵히 진지하게 살아가면 언제나 나를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